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대선이 5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선 전국에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이끌고 갈 미래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기대나 설렘은 없고 온통 이런저런 의혹을 둘러싼 공방만 가득해서 내년 대선이 축제가 되기는 진작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이런 진흙탕 대선 전국에 한 걸음 비껴서 있는 분이 있지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의견 경청하고 그리고 또 미래 화두들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미래 화두. 예. 미래 화두는 뭐를 잡으셨나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지금 미중 신냉전 전쟁 중입니다. 전 세계가. 예. 여기서 본질은 자기들끼리 과학기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패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남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초격차라는 개념을 제가 생각을 해냈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술이 웬만큼 격차를 벌여서는 안 되고 초격차를 벌여서 2등하고 그 간격을 굉장히 넓혀야지만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갈 길은 5개 정도 그 이상의 초격차 과학기술 분야를 만들면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5개가 우리나라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5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네. 천화동인 같은 겁니까?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다른 사람의 그 돈을 불법적으로 가로채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천화동인이나 화천대유보다 더 큰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천화동인 사실 그 액수만 따져도 조 단위여서 엄두도 안 납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회사 매출이나 이익 규모를 본다면 그것에 비해서 정말 수십 배, 수백 배 거기에다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뭐 근본적으로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하신 화두를 제가 너무 우스개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워낙 이번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다고 보십니까? 그게 결국은 정치라는 것이 공익을 위한 봉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사익 추구 내지는 선거에서 이기는 목적이 정치하는 목적이 세금으로 자기 편 먹여 살리는 그 목적으로 정치를 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바닥을 보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한 것도 이런 일들을 정말 이런 문화를 바꾸겠다 그런 결심으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런 의혹들의 정치가 개입이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십니까? 우선 그 이재명 지사가 이것에 대해서 그 설계를 자기가 했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자랑 삼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보면 전체 지분 중에서 바깥으로 보기에는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한 주를 가져서 마치 주식회사 같으면 이익의 절반을 가지고 결정권도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우선주라고 이익 배당만 받고 전혀 결정권 하는 없는 주식을 주고 대신에 이 소수 지분 7%의 그 주를 보통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익을 누가 가져가는가를 전부 결정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간업자가 그 특정 민간업자들이 그 많은 이익금을 합법적으로 그냥 다 가로챈 거죠. 그런데 그 제일 처음 근원을 추적해 가 보면 그거는 그렇게 설계한 자체가 문제입니다. 근데 그 설계자가 바로 이재명 그 당시 시장 본인이라고 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로 인해서 생긴 이익이라든지 수익이 이재명 지사한테 갔다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그것과는 별개로 이 일 자체가 배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가는 걸 몰랐다고 해도 이러한 설계를 본인이 승인을 한 것이니까 이건 배임이고요. 만에 하나 여기에 범죄에 관여가 돼 있는 것이라면 그건 공범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야권에서는 그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윤석열 전 총장 정치하겠다고 나선 이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으시죠? 예, 같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혹시 그때 그 받았던 인상이랄까 그런 게 어땠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 굉장히 소탈했습니다. 생각보다 전혀 권위주의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화들도 별 그런 뭐 큰 이견 없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식사를 하면서 나눈 이야기들을 제가 항상 저 태블릿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걸 그때 꺼내가지고 기억나는 대로 같이 나눈 이야기들이 이거 아니겠느냐고 한 6개 정도 항목으로 정리를 해서 예.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우리 나눈 이야기 그게 맞다고 확인해 줬고 그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윤 전 총장께서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눈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같이 나눈 이야기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한 건 아마 이번 경우가 유일했을 겁니다. 그 발표한 것에 대해서 뭐 나중에 이의제기나 이런 건 없었고요. 네,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만났을 때 아, 이분이 준비가 좀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은 드셨나요? 깊이 있는 이야기는 사실은 못 나눠봤습니다. 과학기술 관련된 분야, 원전 분야 이야기가 잠깐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그거는 제가 더 잘 아시지 않느냐고 전문가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주제로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 그건 윤 전 총장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대선 경선 자체가 국민들을 굉장히 실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뭘 먹고 살 건데 그런 것, 그러니까 미래 담론이죠. 그 다음에 또 지금 치열한 미중 신냉전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 그런 걸로 사실 토론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엄중한 시기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거티브 그리고 과거에 했던 일들로 계속 서로 발목을 잡는 모습이 여야 모두 다 나타나서 국민들께서 너무나도 실망을 하시고 계십니다. 왜 우리 대선판이 또는 우리 정치권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안 대표께서 이제 정치에 들어온 지 한 10년 네, 이제 9년 지나서 10년 차입니다. 되셨죠? 예.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이 선거 제도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그렇게 크게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서로 연정도 일어나고 서로 타협과 대화가 가능한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다르지 않는데 왜 어떤 점에서 다른가? 그건 저는 선거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즉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에다가 한 사람만 뽑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후보보다는 내가 마음에 꼭 들지는 않지만 이길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국회는 거대 양당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대신에 이제 다른 나라, 독일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 선거 제도는 자기가 원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면 그것만큼 계산이 돼서 전체 의석 비율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심 그대로 국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예.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뭐 게임의 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게임의 룰이 사람들의 마음이나 결정 과정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이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선거제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혹시 지금의 대통령제는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제도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 대통령제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름만 대통령제지 굉장히 다릅니다. 무엇이냐면 미국의 대통령제는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행정 권한뿐만 아니라 입법권, 예산권, 인사권, 감사권까지 전부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왕적인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권한이 모두 대통령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미국의 대통령 같으면 상하원, 양원으로부터 견제를 받고 그리고 거기는 각 주로 돼 있으니까 주지사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거기로부터 견제를 받고 그러면서도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우리는 거의 견제를 받지 않고 사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 분립도 제대로 안 된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정말 불행한 대통령들, 매번 감옥 가는 대통령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 그리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우리나라가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갈 그런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와야 할 시점인데 지금 온통 뭐 이런저런 의혹으로 날이 새고 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에서 이제 안 대표 뭐 하고 계시냐, 뭔가 좀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국민의당이 이번 대선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대선 기획단을 발족을 했습니다. 예. 어제 발족을 하고 네. 내일 첫 회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의 전체적인 방향을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저도 당대표이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서 이 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한테 최선의 역할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어떤 역할을 하든 저는 분명하게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미래 담론, 우리의 생존 전략을 대선의 중요한 의제로 만드는 것, 그것에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당 대선 기획단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그런 기획단이 아니고 내년 대선에 국민의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논의하는 그런 기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무슨 선거관리위원회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안 대표께서는 대선에 출마해야 되겠다, 아니다, 아직 결정을 안 하신 겁니까? 저는 당의 뜻에 따를 생각입니다. 당에서 그런 부분도 결정합니까? 우리 당에서 후보를 내야 되겠다, 아니다. 이걸 대선 기획단에서 만약에 이번에 후보로 참여하는 것이 국민의당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공헌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그때 그러면 제가 후보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그때부터 시작해야겠죠. 그래도 대선이 이제 5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간이 좀 촉박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정책들 또 미래 담론들 사실 처음 시작부터 제가 굉장히 좀 복잡한 말씀들을 드렸었는데요. 항상 제 머릿속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 건가 사실 굉장히 절박합니다. 이 전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의 와중에 있는데 우리는 바깥을 보지 않고 내부만 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번 정부가 해야 되는 시대적인 과제를 하나도 하지 않아서요. 결국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가 되어버린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지
그 방법 자체를 찾는데 저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대선 기획단에서 어떤 결정이 난다든지 또는 결심에 서게 되면 또 한번 모시도록 하죠. 네, 불러주십시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만나봤습니다. 정치 이슈로 넘어가죠.